옛날 함경도 어느 산골 마을에 김삼돌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어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어느 마을에나 한두 명의 나이든 총각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올해 30살이 된 김삼돌이 바로 그런 총각 중 하나였지요. 그런데 이 김삼돌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장가만 못 간 총각이 아니라 마을에서 꽤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김삼돌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그에게는 형들이 있습니다. 큰형 김일돌은 몸이 약해 20살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둘째 형 김이돌은 잘생긴 외모와 글 읽는 재주가 있어서 부잣집 대리 사위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들은 큰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지내시다가 연이어 돌아가셨고, 결국 집에는 김삼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김삼돌은 혼자 농사를 짓느라 시간이 없었고, 중매로 혼인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혼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삼돌에게는 다른 장점이 많았습니다. 농사를 짓기는 했지만 책 읽는 것을 좋아해 시간이 날 때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웃들을 대신해 글을 써주기도 했죠. 또한 마음씨가 착해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고 성품이 온화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남겨주신 논밭이 제법 있어서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며 혼자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삼돌의 바로 옆집은 목수 장세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세는 마을의 몫으로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지만 성격이 워낙 거칠어서 마을 아이들도 무서워했습니다. 밤에 아이들이 울면 어머니들이 장세 온다 하면 금세 울음을 그쳤을 정도였습니다. 장세는 평상시에도 큰 소리를 잘 내고 술을 마시면 더욱 성격이 사나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장세를 두려워해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장세가 어떻게 된 일인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봄이었습니다. 심리 안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난 처녀였지요. 이봄이의 아버지인 이노인은 욕심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장세가 돈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도 많았고 그도 솜씨가 좋아 목수일을 하며 돈을 모아서 꽤 부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노인은 사윗감을 고를 때 인품이나 성격보다는 혼인 혼납금을 자신에게 얼마나 줄 것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봄이는 마음속으로 장세를 조금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후 두 사람의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3일에 한 번은 작은 다툼, 닷새에 한 번은 큰 다툼을 벌였습니다. 싸움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장세는 보미를 보고 첫눈에 반해 큰 혼납금을 주고 혼인을 했고 처음에는 감격하여 그녀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애정이 화로 바뀌어 그녀를 구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봄이는 이봄이대로 지옥 속에 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혼인을 했고 노력도 했지만 하나부터 10까지 그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어이 그는 수시로 폭력까지 썼고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웃에 살던 김삼돌은 두 사람이 다툴 때마다 중재를 하러 갔습니다. 김삼돌이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해서일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장세의 성격이 워낙 불같아서 화가 나면 주먹부터 나가는 성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봄이는 남편에게 자주 매를 맞았습니다. 김삼돌이 그녀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세의 집으로 가서 둘 사이를 달래곤 했습니다. 김삼돌은 본래 성격이 온화하고 말솜씨도 좋아서 화가 난 장세를 진정시키는데 능숙했습니다. 장세에게는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술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삼돌은 장세를 달랠 수 없을 때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마을에는 작은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
김삼돌과 장쇠는 그곳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허물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거친 장쇠도 침착하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김삼돌만큼은 믿고 의지했습니다. 김삼돌이 지금까지 장가를 가지 않은 진짜 이유는 여기 있었습니다. 혼인을 한다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장쇠와 이보미처럼 서로 미워하며 사는 것은 보기에도 괴로웠습니다. 김삼돌은 자신이 혼인을 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인생이 달린 것이기 때문에 나이에 쫓겨 급하게 혼인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자유로운 연애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부모가 정해주는 상대와 혼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 혼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김삼돌이 이를 불행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정을 꾸린 사람들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이 벌어서 가족 모두가 먹고 살아야 했지만 그는 혼자 벌어서 혼자 쓰면 되었으니까요. 혼자 일하느라 몸은 고됐지만 시간이 나면 좋아하는 책도 읽을 수 있고 무엇을 먹을지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삼돌은 얼굴에 미소를 짓고 흥얼거리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옆 마을인 봉화촌을 지나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보았는데 그 첫인상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던 그녀의 모습이 마치 그림 속 선녀 같았습니다. 그녀가 특별히 절세미인은 아니었지만 뭔가 김삼돌의 마음을 사로잡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법인데 그 여인은 바로 김삼돌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김삼돌은 그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삼돌은 동네 중매쟁이 김할멈에게 그 여인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할멈은 워낙 발품을 많이 팔아서 근처 마을의 처녀 총각들 사정을 다 꿰고 있었습니다. 김할멈이 들려준 얘기는 이러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박순이었고 봉화촌 박첨지의 딸이었습니다. 박첨지는 그 마을에서 제법 학식이 있는 양반이었지만 성격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딸의 혼사에 있어서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사윗감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하늘을 찔렀다고 합니다. 큰 혼납금은 물론이고 학식까지 뛰어나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박순이는 20살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여인으로서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보통 16, 17이면 시집을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중매쟁이 김할멈은 또 이런 말도 전해주었습니다. 박첨지가 이제 딸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조건을 조금씩 낮추고 있다고 하더라고. 대부분 남자들이 나이 많은 처녀보다는 젊은 처녀를 선호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500냥을 혼납금을 내면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 삼돌이 네가 혼납금을 갖고 가서 청혼하면 10중 8구 성공할 거야. 박첨지도 이제는 조금 조급해하고 있거든. 삼돌이는 500냥이라는 거금도 거금이지만 박순이 외모만 보고 혼인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봉화촌을 드다들며 그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박첨지에 대해서는 인심이 좋지 않았지만 그 집 외동딸 박순이는 참하고 지혜롭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김삼돌은 집에 돌아와서 정성껏 연설을 썼고 중매쟁이 김할멈을 불러 정성껏 차린 음식상을 대접해주고 몇 냥을 쥐어주며 편지를 몰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김삼돌은 연연하지 않고 매일 연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날 무렵 김할멈이 잔뜩 신이 난 발걸음으로 김살돌을 찾아오며 말했습니다. 삼돌아, 드디어 답장을 받아왔다. 삼돌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연설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고운 글씨로 수줍지만 잔잔한 호기심과 애정이 묻어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은 연설을 계속 주고받았고 삼돌은 이제 박순이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삼돌은 그동안 모아둔 돈과 논밭을 일부 팔아 500냥을 준비했고 내일 당장 중매쟁이 김할멈을 데리고 박첨지 댁에 청혼하러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박순이와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주막에서 나온 김삼돌은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박순이와의 미래를 그려보며 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평소와 다르다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부자리를 펼쳐놓고 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구석에서 사람이 나타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삼돌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사람은 김삼돌을 보자마자 황급히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형님, 제발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김삼돌은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떻게 남의 집에 몰래 들어와 있는 거냐? 도둑이냐? 그 사람이 김삼돌이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을 보고 조금 안심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정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글을 읽는 선비입니다. 이보미와 저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사이로 서로 혼인을 약속했는데 저희 집에 가세가 기울면서 이보미 아버지가 돈에만 눈이 어두워서 그녀를 이 마을 목수 장세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을 억지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정민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보미와 평생 함께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다른 고을로 떠나 과거 공부를 하면서 2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이보미를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 이보미가 전혀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장세가 수시로 그녀를 때리고 구박한다고 하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수의 처절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장세가 다른 고을로 목수일을 떠난 틈을 타서 이보미와 몰래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장세가 다른 마을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 눈을 피해 이보미 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희는 아직 순결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세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겁니다. 하마터면 현장에서 들킬 뻔했어요. 급한 마음에 뒷담을 넘어서 이쪽으로 도망쳤는데 형님 댁 마당이 가장 가까워서 피한 것입니다. 불이 꺼져 있길래 잠시 숨어 있으려고 들어온 겁니다. 김삼돌은 이제야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장세와 이보미가 날마다 싸우는 이유 중에 이런 복잡한 사연도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장세가 정민수를 현장에서 붙잡았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이 위험했을 것입니다. 장세 성격을 아는 김삼돌로서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런데 김삼돌은 문득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민수는 이렇게 도망쳐서 안전한 곳에 있지만 이보미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장세가 의심을 품고 있다면 이보미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집에서 이보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처참한 소리였습니다. 정민수는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다시 김삼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제발 이보미를 구해주세요. 제가 구하고 싶지만 제가 가면 아마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장세가 정말로 그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김삼돌도 이보미의 끔찍한 울음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록 이보미와 정민수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지만 모든 사연을 알고 있는 김삼돌은 그들이 측은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떠나 일단 먼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숨어 있어라. 내가 이보미를 구하러 가겠다. 만약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세가 이쪽으로 온다면 뒷문으로 도망가거라. 김삼돌은 서둘러 장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보미가 방 한구석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이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이보미가 바닥에 쓰러진 채로 처절하게 말했습니다. 장세야, 네가 정말 용기가 있다면 오늘 당장 나를 죽여라. 어차피 나는 하루도 더 이상 너와 함께 살 수 없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어. 장세는 이보미의 절망적인 말에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해서 정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부엌칼을 번뜩 들어올리며 이보미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김삼돌이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났습니다. 장세야, 제정신이냐? 뭘 하는 거냐? 당장 그거 내려놔. 김삼돌이 번개처럼 재빨리 달려가서 장세의 손목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장세는 김삼돌을 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삼돌아, 이건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오늘은 이 음란한 계집을 반드시 끝장내고 말겠어. 내 앞에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니. 방해하지 마. 그러면서 장세는 발로 이보미를 향해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이보미는 아픈 소리를 내며 더욱 구석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김삼돌은 술에 취한 장세의 힘을 당할 수 없었고 그는 이미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정말로 이보미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삼돌은 자신의 힘으로는 장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 옆에 놓여있던 나무 방망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삼돌은 그 방망이를 들어 장세의 뒷머리를 내려쳤습니다. 퍽, 쿵. 장세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김삼돌은 서둘러 이보미를 부축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은 장세 부부의 다툼에 이미 익숙해져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는 아무도 나와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가 보았다면 김삼돌이 장세의 아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것을 오해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정민수는 이보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김삼돌은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 이제 그만 울고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 김삼돌이 재촉했습니다. 장세가 깨어나면 너희 둘 다 위험하다. 지금 당장 도망가거라. 이보미가 김삼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김삼돌 나리 덕분에 제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민수도 함께 절하며 말했습니다. 저희에게는 형님이 하늘과 같은 분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김삼돌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니 갚을 것이니 하지 말고 빨리 가거라. 그리고 이걸 가져가라. 김삼돌은 혼납금에서 100냥을 꺼내주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돈을 갖고 멀리 떠나서 새 출발을 하거라. 두 사람의 잘못도 크니 그에 대해서 반성하고 대신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서로를 아끼며 잘 사시게. 정민수와 이보미는 감격해서 어쩔 줄 몰랐고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고 밤의 어둠을 틈타 마을을 떠났습니다. 김삼돌은 두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자 김삼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아무튼 이대로 장세가 깨어나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은 명확했으니까요. 그나저나 내일 장세가 깨어나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장세와의 우정을 지키면서도 이 상황을 잘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김삼돌은 다시 장세의 집으로 가서 기절해 있는 그의 머리를 살펴보았고 부어는 있었지만 심하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옷을 편하게 해주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장세는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술이 깨면 아마 어젯밤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삼돌은 이부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순이와의 청혼 계획으로 기뻤던 것도 잠시 정민수와 이보미의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김삼돌은 복잡한 생각을 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운명을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김삼돌은 집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장세가 술에서 깨어나면 분명 어젯밤 일을 물어볼 터인데 미리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큰한 찌개와 따끈한 두부 한 모, 그리고 막걸리 2병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해가 중천에 뜨자 장세가 머리를 감싸쥐고 김삼돌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걸음걸이도 휘청거렸습니다. 삼돌아, 어젯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이보미는 온데간데 없고 말이야. 김삼돌은 미리 생각해둔 대로 장세를 달랬습니다. 일단 앉아서 해장부터 하고 얘기하자. 장세는 상을 보고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김삼돌이 막걸리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장세야, 솔직히 말하면 어젯밤 네가 너무 술에 취해서 이보미를 심하게 대하고 칼까지 들었다. 이보미는 너무 무서워해서 친정으로 도망갔다. 장세가 막걸리를 한 잔 들이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뒷머리를 때린 거냐? 미안하다. 하지만 그때 상황이 너무 위험해 보였어. 술 취해서 만약 큰일을 저질렀다면 네 인생만 망치는 것 아니냐. 김삼돌의 진심 어린 말에 장세도 조금씩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사실 장세도 술이 깨고 나니 어젯밤 자신의 행동이 너무 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세야, 이번 기회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 이보미와 너는 서로 너무 다른 사람인 것 같아. 억지로 함께 살면 둘 다 불행해질 뿐이지 않겠니? 김삼돌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아직 젊으니까 정말 마음이 맞는 사람을 새로 만나는 게 어떠냐. 멀쩡한 사람들이 매일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기만 하면 그게 무슨 인생 낭비냐. 장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말이 맞다, 삼돌아. 사실 나도 이보미와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었어. 서로 미워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 며칠 후 장세는 이보미의 친정에 화해 편지를 보내고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삼돌의 조언 덕분에 큰 사건 없이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이제 김삼돌도 자신의 일에 집중할 차례였습니다. 김할멈을 통해서 혼납금 500냥을 보내놓았고 박첨지로부터 일주일 뒤에 만나서 혼담을 진행하자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김삼돌은 며칠 전부터 새 옷을 마련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다듬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봉화촌에 도착해 보니 박첨지 댁에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서 이웃집에 물어보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첨지 댁 말이요? 아, 그분들은 며칠 전에 급하게 이사를 가셨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김삼돌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혼담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삼돌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냐? 점지가 돈만 받고 도망을 가다니 이런 일이. 중매쟁이 김할멈도 미안해하며 다른 처녀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지만 김삼돌의 마음은 이미 박순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 후 김삼돌은 한동안 의기소침해져서 농사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운명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느라 정신없었는데 정작 자신의 혼사는 엉망이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가을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집에서 시작된 병이 순식간에 온 마을로 번져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이 쓰러져 나갔고 며칠 사이에 마을 인구의 절반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군들이 마을을 봉쇄했지만 더 이상 마을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과 함께 몰래 고향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하필 혼납금으로 500냥을 주었고 보미에게도 100냥을 주어 수중에는 돈이 남아있지 않았고 단돈 몇 냥만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피난길은 험난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잠잘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김삼돌이 가져온 돈도 얼마 가지 못해 바닥이 났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괜찮게 살던 김삼돌이 거지가 되어 이고을 저고을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역병이 든 마을에서 온 사람이라고 일도 못하게 하고 쫓아내 밥은커녕 피죽 한 번 얻어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옷도 남루해져서 사람들이 피하고 머리카락도 거칠어져서 완전히 거지 행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김삼돌은 이곳저곳을 떠돌다 어느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제법 큰 마을이어서 구걸하기에는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막 들어서는데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거지예요? 배고파요? 김삼돌이 막 말을 하려는데 마침 그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김삼돌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습니다. 정민수? 김삼돌이 조심스럽게 불러보았습니다. 그 남자도 김삼돌을 유심히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김삼돌의 차림새가 너무 초라해서 쉽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김삼돌 형님이신가요? 김삼돌이 머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다. 나 김삼돌이야. 정민수는 그제야 김삼돌을 확실히 알아보고 깜짝 놀라며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형님, 어떻게 이렇게 되신 겁니까? 혹시 장세가 형님에게 해를 끼친 건 아니죠? 김삼돌은 정민수에게 지난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서 피난을 온 일, 박순이와의 혼담 과정에서 모든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된 일까지 말입니다. 정민수는 김삼돌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형님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형님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다니요. 정민수는 급히 김삼돌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아까 말을 걸었던 아이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아, 이분은 우리 은인이시다. 어서 인사드려라. 아이는 아버지의 말에 깜짝 놀라며 김삼돌에게 절했습니다. 정민수는 김삼돌에게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형님, 이 아이가 제 아들 정철입니다. 철이야, 이분이 없었다면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었단다. 정민수는 김삼돌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먼저 옷부터 사다 드릴게요. 그리고 목욕제개를 하신 후에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정민수는 김삼돌을 데려가서 깨끗하게 씻기고 비단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다듬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는데 김삼돌은 그 집의 규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민수야, 네가 이렇게 크게 성공했구나. 정민수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이 주신 그 돈으로 첫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마침 그때 안채에서 부귀해 보이는 여인이 나왔습니다. 김삼돌은 그 여인을 보자마자 반가워했습니다. 이봄이구나. 이봄이도 김삼돌을 알아보고 감격했습니다. 김삼돌 나리, 정말 은인님이신가요? 이봄이는 즉시 하녀들에게 분부했습니다. 어서 주방에 가서 가장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라. 우리 은희님을 최고로 대접해야 한다. 곧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푸짐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삼돌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정민수와 이보미는 그동안의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정민수는 이곳에 와서 처음에는 어느 부자 상인의 집에서 장부를 봐주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 주인의 신뢰를 얻어서 장사를 시작했고 점점 사업을 키워서 지금은 이 지역에서 제법 이름난 상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형님 덕분입니다. 정민수가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형님이 그때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희는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이보미도 덧붙여 말했습니다. 나리, 저는 평생 은희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은희님의 안녕을 빌었어요. 그런데 이때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던 여인 한 명이 김삼돌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삼돌은 그 여인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박순이 아가씨? 그 하녀가 바로 김삼돌이 그렇게 찾던 박순이였던 것입니다. 박순이도 김삼돌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보미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나리, 순이 아가씨를 아시나요? 김삼돌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녀와 혼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 집안이 갑자기 이사를 가버려서 한참을 찾았었소. 김삼돌은 박순이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삼돌의 얘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박순이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김삼돌 도련님의 혼납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남의 혼납금을 받아 인생을 망치고 어찌 제가 시집을 가서 행복하게 살겠어요. 언젠가 인연이 돼서 다시 만나면 아버지 대신 죄를 갚고 싶었지요. 급하게 도망갈 때도 도련님이 보내신 편지만큼은 모두 갖고 다녔어요. 그 편지들이 저를 살아있게 지탱하게 해준 보물이었어요. 정민수와 이보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정민수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형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덕에 우리가 행복해졌고 이제는 우리가 형님의 인연을 맺어드릴 차례네요. 이보미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순이 아가씨의 사연을 들어보니 아버지 박첨지가 빚 때문에 급하게 도망친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 고을까지 도망쳐 왔는데 빚쟁이들에게 잡혀 몰매를 맞고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후 돌아가셨지요. 우연히 혼자 남겨진 고향 처녀 순이 아가씨를 만나서 사연을 듣고 우리 집에서 일하게 해준 거죠. 제가 여러 번 시집을 보내주려고 했는데 계속 거절했던 이유를 알겠네요. 며칠 후 정민수는 김삼돌을 위해 큰 집을 한 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삼돌과 박순이의 혼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구경할 정도로 화려한 혼례였습니다. 정민수는 김삼돌에게 자신의 사업도 함께 하자고 부탁했습니다. 형님,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형님 덕분입니다. 이제 형님과 함께 사업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김삼돌은 정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농사일밖에 모르던 김삼돌이었지만 원래 책 읽기를 좋아했고 셈도 잘했기에 정민수의 도움으로 금세 상업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박순이와 혼인한 김삼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박순이도 김삼돌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아들도 태어났고 상업도 날로 번창했습니다. 김삼돌은 가끔 예전 일을 생각하며 감탄했습니다. 정민수와 이보미를 도와준 그 하나의 선한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이런 큰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김삼돌은 박순이와 함께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 일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소. 내가 그때 남을 도와준 것이 결국 나에게 이런 복을 가져다 줄 줄 누가 알았겠소. 박순이가 김삼돌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늘이 착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잖아요. 김삼돌과 박순이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민수 가족과도 평생 가까운 친구로 지냈고 집안 대대로 한 가족같이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았습니다. 솔소려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소려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